자, 곧바로 이 매력적인 주제로 뛰어들어 볼까요? 던컨 홀던이 분석한 전쟁과 돈의 역사에 대한 이 흥미로운 해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역사가 위대한 장군의 전술이나 거창한 이념 덕분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료를 파헤쳐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피와 보물, 즉 전쟁이라는 그 잔혹하고 폭력적인 겉모습 뒤에는 사실 아주 철저하고 냉혹한 경제학의 법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본격적인 역사적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직권에 반하는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역사 속 수많은 전쟁들, 솔직히 엄청난 인명피해만 낳고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도덕적 광기나 치명적인 실수로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인류 역사에서 이 미친 짓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는 겁니다. 해답의 열쇠는 아주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유인과 제도라는 두 가지 개념이죠. 놀랍게도 이 단순해 보이는 경제학의 원리들이 지난 1000년간의 세계사를 뒤에서 조종한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제적 유인이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그 피 튀기는 갈등 끝에 어떤 새로운 정치, 경제제도가 태어났는지, 이걸 이해하는 순간 복잡했던 역사의 퍼즐이 정말 소름 돋게 쫙 맞춰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뛰어난 저작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냅니다. 전쟁은 그저 치고받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네,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제도를 진화시키고 발전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보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었다는 겁니다. 감정을 쏙 빼고 철저하게 시스템과 인센티브의 관점으로 전쟁을 다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5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전쟁의 진짜 동력인 경제부터 시작해서 칭기즈칸의 세계화, 황금 때문에 오히려 파산해버린 스페인, 그리고 모든 걸 쏟아부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총력전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도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전쟁의 숨은 동력, 경제. 여기서 우리는 바이킹과 관련된 아주 거대한 역사적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폭력에 굴복해서 깡패한테 막대한 돈을 뜯기면 당연히 경제가 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른바 대인길드의 역설인데요. 통치자들이 바이킹을 달래려고 짜낸 이 갈치금이 일종의 세금처럼 작동해버린 겁니다.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 만큼만 농사짓던 중세 농민들이 이 돈을 내려고 어쩔 수 없이 잉여 농산물을 미친 듯이 더 생산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전체의 무역과 경제가 팍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이 의도치 않게 경제 성장을 자극한 합리적 약탈자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 칭기즈칸과 최초의 세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동성이 어떻게 더 커지는지 첫 번째 주요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죠. 1000만 마리. 와, 감이 오시나요? 1300년경에 몽골 제국이 가지고 있던 말의 숫자입니다. 이게 당시 전 세계에 있던 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병사 한 명이 무려 20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면서 하루에 100km씩 진격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동력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저 말 잘 타고 칼 잘 쓰는 잔혹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철저한 능력주의와 제도 설계에 있었어요. 30에서 50km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얌이라는 통신망을 쫙 깔고 공통 지폐를 유통시켰으며 도량형까지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게다가 팍스 몽골리카, 무역로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니까 상인들이 안심하고 실크로드를 오가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최초로 경제적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막힌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돈과 물건만 오간 게 아니에요. 끔찍하게도 흑사병이 그 무역로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인구 2,500만 명이 죽어나가는 대재앙이었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노동력 부족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귀해지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뛰고
발언권이 세진 거죠. 결국 비싸진 인건비를 감당 못한 사람들이 사람 대신 자본과 기계를 투입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18세기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잔혹한 유목민 정복자가 뜻하지 않게 수백 년 뒤 산업혁명의 밑그림을 그려준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장. 스페인을 파산시킨 막대한 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16세기 스페인 제국에서 벌어진 또 다른 패러독스입니다. 18톤. 1533년에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가 스페인 군대에게 목숨값으로 바친 귀금속의 양입니다. 장난 아니죠? 펠리페 2세의 스페인 왕실은 신대륙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귀금속을 전례 없이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이제 지구상에서 제일 부유해질 일만 남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산더미 같은 금과 은이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스페인을 근본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격혁명인데요. 시장에 은이 과잉 공급되니까 돈의 가치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무려 150년 동안 유럽 물가가 6배나 치솟아버려요. 국가 운영비랑 군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팽창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터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제도의 부재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이 꽤 충격적입니다. 16세기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은 세금을 거두려고 끊임없이 의회를 열어 귀족과 상인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국왕은 밖에서 알아서 은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굳이 아쉬운 소리 해가며 의회를 열 필요가 없었어요. 네덜란드가 80년, 영국이 67년 동안 의회를 여는 사이 스페인의 왕국들은 고작 12년에서 19년밖에 의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제국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두 진영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합의하고 견제하는 의회 제도를 탄탄하게 키워간 영국과 네덜란드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싼 이자에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안정성을 누린 거죠. 반면에 제도 따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막대한 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율 20%짜리 악성 단기 대출에 시달렸고 결국 자기 재위 기간에만 무려 4번이나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튼튼한 민주적 제도와 투명한 조세 시스템이 금고에 쌓아둔 황금보다 한 나라를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제1차 세계대전과 총력전입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전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이제 군대끼리만 싸우는 국지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들을 보세요. 민간 경제의 모든 자원과 생산력이 전쟁 기계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총력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영국은 국가 전체 GDP의 절반을 쏟아부었고 수련은 60%, 독일은 무려 70%가 넘는 부를 오직 전쟁만을 위해 불태워야 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경제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914년 전쟁 초반만 해도 독일이 한 달에 포탄 90만 발을 썼거든요. 그런데 1918년이 되니까 한 달에 800만 발이 필요해진 겁니다. 싸우려면 건장한 노동자들을 모조리 퇴전선으로 징집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공장에서는 그전보다 무기를 10배나 더 찍어내야 하는 아주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 극단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협상국 진영에 서서 전쟁을 치렀던 영국과 러시아의 엇갈린 운명을 한번 보시죠. 영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세금과 물가의 절충점을 찾아내어 민간 경제를 전쟁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응시켰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열악한 산업 기반에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낡은 전제군주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이 총력전의 엄청난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국가 체제가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승패를 결정지은 건 최전선의 전술이 아니라 이 압박을 소화해낼 경제적 제도가 국가 안에 존재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제도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직관에 반하는 이 역사적 사례들을 하나로 쫙 묶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칭기즈칸의 어마어마한 기마병부터 스페인의 18톤짜리 황금, 그리고 1차 대전의 거대한 포병부대까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군사력이나 긁어모은 재물은 환상에 불과하다고요. 최후의 한 국가를 생존하게 하고 번영으로 이끄는 절대적인 힘은 투명한 조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하고 강력한 제도에서 나옵니다. 전쟁은 값비싼 피를 흘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제도의 진화와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다. 바로 이 문장이 던컨 웰던이 이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폭력은 그 자체로 끔찍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그 벼랑 끝 같은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제도를 치열하게 진화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이면에 숨겨진 차갑고도 역동적인 경제학의 본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분쟁 뉴스를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저 누가 이겼나? 어느 땅을 차지했나? 라는 1차원적인 질문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전쟁이 관련된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과 유인을, 나아가 우리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아마 내일부터는 세상을 읽는 여러분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구조와 제도의 관점으로 들여다본 놀라운 경제 사학 해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